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야, 저기. 저기 뭐가 있는데? 저기 쟤 좀 봐봐. 너무 섹시하지 않냐? 아니, 엉덩이만 크지. 다른 데는 별로인데? 야, 저기 쟤 봐봐. 얼굴도 반반하고 저 정도는 돼야지. 에이, 아니라니까. 아까 걔가 더 예뻐. 잠깐만 선생님 좀 도와줄래? 네, 선생님. 고마워. 여기 이 화분 좀 저기 위로 올려줘. 아, 저기 선생님. 우리가 흔히 하는 장난이나 대화들 중 성폭력이 될 수 있는 말들이 많아. 예를 들면 연애 진도에 대해 농담이나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훑어보는 것 모두 성폭력이 될 수 있어. 그 밖에 옷을 들추거나 벗기는 장난,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는 행위, 게임 벌칙으로 과도한 스킨십을 요구하는 것들이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성폭력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기분 나빠하지 않을지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 그 밖에도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직접적인 스킨십도 당연히 주의해야 해. 먼저 지도자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구해야 해. 피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방관자가 되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해. 야야, 이거 봐봐. 오, 사진도 없어? 뭔데? 나도. 얘는 누구야? 너무 내 스타일이라 아까 지나갈 때 몰래 찍었지. 어이, 가위바위보야. 그럼 내가 이긴 사람한테는 계단 밑에서 찍은 더 대박인 사진도 보내줄게. 그럼 내가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랑 교환하자. 잠깐! 디지털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를 하는 등 각종 미디어와 SNS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 뭐? 너는 찍지 않고 친구가 공유해준 것을 보기만 했다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는 거야. 촬영을 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공유해서도 안 돼. 만약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바로 지도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 어른에게 알려야 해. 이때 발견 장소, 불법 촬영 기기의 색깔이나 모양, 촬영하고 있는 사람의 옷차림 등을 함께 알려준다면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다들 잘 들었지? 내가 재미있다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어. 몰랐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해.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안녕하세요. 평촌 청소년 문화의 집 역사 톡톡 수업을 맡게 된 윤정희입니다. 저랑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3번 정도 만날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도 만날 동안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될 건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사 톡톡은 인물에 관련돼서 3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예요. 1차는 이순신, 2차는 유관순, 그리고 3차는 안중근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 모두 다 유명한 사람들이라 다 아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자세히 깊게 들어가서 볼 거거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역사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시대도 우리랑 익숙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도 어렵고 용어도 낯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말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시대적 상황을 좀 쉽게 이해를 좀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관계 같은 것도 좀 이해를 해 나가고 그리고 인물이 역사에서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이 나왔을 때 그 인물이 살았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성장 과정
그런 것까지 알아두면 훨씬 역사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여러분한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일대기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있었던 일화들, 재미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감동적인 일들, 그리고 명언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루었던, 인물들이 이루었던 업적 중에서 자세하게 큰 업적들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이야기도 한 번씩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 이번 시간에 다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라는 것보다 재밌구나,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아 나 그거 아는데, 나 그 사람 아는데, 아 그 사건 아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하고 활동 체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할 건데 키트가 하나씩 다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걸로 마무리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체험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랑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수업들을 마무리할까 해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면 훨씬 더 활동적이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돼서,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 이제 수업을 다시 시작해 볼까요? 역사 톡톡 첫째 시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장군 하면 이순신 장군이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마 이순신 장군을 모른다고 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장군인데요. 이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탄생부터 어떠한 일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순신 장군의 그 관복을 입었을 때와 그리고 전쟁 시에서 어떤 그 군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진들은 지금 현재는 이 시대에는 그림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으로만, 제가 그림으로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지금 가장 유명한 시예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라고 시작하는 이 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한산도에 주둔하고 있을 때 나라에 대한 어떤 근심 이런 거를 해서 그런 걱정으로 이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시고요. 아마 중학교쯤 가면 이런 시를 한 번쯤 시조라고 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었는지, 그럼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지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보면 1545년에 서울에서 태어나고요. 20살이 되었을 때 혼인을 하게 돼요. 근데 서울에서 원래 부모님들이 다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서울에서 관리로서 어떤 인정을 많이 못 받고요. 그리고 약간 양반의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몰락해서 이제 천안으로 아산으로 가게 돼요. 아산으로 가게 돼서 아산에서 이제 거기서 혼인을 하고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1572년 27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한 28살 됐을 때 그 묵과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묵과시험을 보게 되었던 것도 그 집안이 워낙 가난하기도 했고 약간 몰락한 양반에 들었기 때문에 문과시험을 보기에는 경쟁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인정받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에 묵과로 바꿔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말을 타는 시험에서 낙마를 하게 되고 오히려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그거를 버들가지로 이제 묻고 또 시험을 봐서 하지만 거기에서 점수를 다 깎여서 이제 낙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32살, 31살, 만으로는 31살인 1576년에 드디어 무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그렇게 쉽게 빨리 승진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성격이 올곧고 바른 말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상관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87년에 배구종군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고든 이런 성격 때문에 약간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죄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전쟁은 나고 그래서 그럴 때 전투에 참가할 때 백의종군이라는 거는 원래 관리들은 색깔 옷을 입거든요. 뭐 빨간색, 청색, 그리고 초록색 이런 옷들을 입는데 백성들은 흰 옷을 입고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은 무과 출신이고 장군이지만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휘권도 없고 그냥 전쟁에 참가해서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큰 공을 세워요. 그래서 1588년에 사면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그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로 승진을 하게 돼서 전라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592년에 드디어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 해전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해요. 하지만 1597년 다시 한번 이제 정유재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때는 오히려 이때 또 출정 거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본에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게 되는데 그 정보로 조정해서 출전하라고 할 때 출전을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4월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서 원균이라는 사람이 대신 참가를 하는데 패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백의종군으로 이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명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왜 명량해전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는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것처럼 나중에 뒤에서 이제 난중일기에서 한번 그 일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서 명량해전에서 아주 큰 승리를 이루고요.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순신 장군 일화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릴 때 전쟁놀이 일화. 자, 어릴 때 전쟁놀이를 동네 아이들과 많이 했었대요. 그때 어느 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진 양반이 지나가면서 길을 비켜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절대 길을 비키지 않고 자기의 부하들로 삼고 있는 아이들과 똑바로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서 어찌 내가 지나가는데 길을 비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전쟁 시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 왕이 온다 하더라도 길을 비켜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절대 비켜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기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7세 때 이순신 무과시험에 낙마했던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사람들이 낙마하고 나면 거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버들가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리에 그거를 붕대처럼 감은 다음에 다시 말을 타고 시험을 봤다고 해요. 뻔히 떨어질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시험에 붙고 나면 꼭 훌륭한 장군이 될 것이다 라고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1세에 무과의 시험에 급제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추운 겨울 면회온 아내와 자식을 추위에 떨게 하다라는 일화는 이순신 장군이 공과 사를 굉장히 잘 구분했던 사람으로 알 수 있는 일화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순신 장군이 근무할 때 몇 날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내가 옷을 챙겨서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근무 중에 찾아오니까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근무가 다 끝나는 몇 시간까지 그 추운 곳에서 기다리게 한 후에 나와서 다시는 근무 중에 오지 마라. 그러면 절대 자기는 면회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면회는
근무가 끝난 이후에 오도록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서도 보면은 공과 사를 잘 구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자식보다 우선 내가 하는 일, 특히 나라를 위해서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하면 임진왜란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아마 영웅시대였던 것도 이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워낙 그 올곧은 성격 때문에 상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중에서도 많은 공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은 여러 가지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임진왜란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92년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고요.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인데 일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본은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문물을 전달받았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가운데에 있고 중국과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떠한 문화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문물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위치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문물을 받고 그 문물을 받은 걸 일본으로 자꾸 전달을 해줬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배워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불교도 우리나라에서 전달이 됐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 뭐 건물이라든가 또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전달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달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그렇게 큰 나라고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조선이 들어오면서 154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급성장을 하게 돼요. 특히 1945년 정도 됐을 때 포르투갈에서 조총이라는 무기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무기 2개를 들여갖고 오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네가 다시 새로운 조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마 한 10년쯤 후부터는 일본에서 거의 전 세계의 조총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정도로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을 키웠던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592년 4월에 왜군 일본이 명나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라는 구실을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내주면 되지. 왜 굳이 그거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면 남쪽에서 들어와서 북쪽까지 쭉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가야 하거든요. 그럼 그 길을 가는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제공해야 되고 장소도 제공해야 되고 잠잘 곳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이런 이제 군사를 이끌고 만약에 명나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한양까지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거의 2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시간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초반에는 거의 지게 되는 전쟁이죠.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집권을 해요. 이 사람이 천황은 아니에요. 무사거든요. 군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천황보다 훨씬 더 강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점점 일본이 커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건의하는 관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사라는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을 파견을 해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 보내요. 근데 그 통신사들이 또 2갈래로 갈려요. 공격할 것이다. 아니다. 아직 일본은 힘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심하게 돼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명나라에 가는 길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4월 14일 날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15일도 안 돼서 선조는 한양까지 함락할 기미가 보이니까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자, 임금이 피난을 가요. 서울을 비우고. 그러면 임금을 따라 많은 관리들, 군인들이 다 따라가겠죠. 임금을 보호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리고 5월에 한양이 함락되고 이때 한양까지 일본군이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어떤 전략을 쓰려고 했냐면 먼저 육지로 진군한 부대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섬나라기 때문에 배로 물자와 군인과 이런 것들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육지에 많은 군사를 도착을 시켰어요. 하지만 군인들도 무기가 떨어지고 또 군인들도 죽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군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물자와 군인들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순신이 딱 해전에서 맞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 대첩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가장 크게 이긴 싸움 한산도 대첩이 있어요. 이래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만 이제 있는 군인들과 그런 사람들로 싸우게 되죠. 그리고 김시민 진주대첩도 크게 한번 이기고요. 그리고 권율의 행주대첩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여기에서 싸울 때요. 군인들이 얼마 안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일반 백성들이 의병으로 모여서 많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이때 서울까지 우리가 거의 뺐다 보니까 일본도 물자는 안 오고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휴전회담이 시작돼요. 하지만 서로 이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담을 하다 보니까 4년여에 걸친 회담이 끝나게 돼요. 제대로 휴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597년에 정유재란이 반발하고요. 이때 당시에 이순신이 아까 말했던 모함을 당하게 돼요. 일본 그 조정에서 출전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때 원균이 대신 나가서 싸우지만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다시 나가서 명량해전을 거치고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일본군의 주요 침입로예요.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거의 위치를 지금 빨간 선을 보면 전국적으로 다 일본이 침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의 영토의 거의 한 70%가 거의 황폐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겼긴 우리가 이겼지만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때 가장 크게 활약했던 것이 바로 거북선이에요.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거북선의 모양을 한번 표현해놓고 이거를 이제 보고를 올린 글이 있어서 하나 이제 여기다 한번 옮겨봤어요. 앞에는 용머리를 붙이고 입으로는 대포를 쏘며 등에는 쇠못을 꽂았고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비록 적선이 수백 척이라도 뚫고 들어가서 대포를 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특히 거북선은 철갑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북선이 이순신이 처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거북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건 고려시대예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이전에 통일신라의 장군이었던 장보고라는 사람이 철갑을 씌운 배를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거를 실전에서 활용하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켰던 전투함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순신 장군이 만든 이 거북선, 그럼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많이 해줬겠죠? 아니에요. 국가에다 이거를 보고를 하고 이런 거북선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자 그때 우린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거를 뭐하러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자기 스스로 거기서 소금도 팔고 사람들과 뭐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장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북선의 특징을 보면
거북선의 윗부분을 판자로 덮은 뒤 쇠못을 꽂았다라고 나와요. 자, 위에는 보통 옛날에는 적선에 배에 올라가서 칼과 창으로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판자로 덮어서 쇠못을 꽂았으니까 적군이 이 배에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앞에서 딱 보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장림배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메쿠라 부네라고 불렀다고도 하거든요. 하지만 거북선 안에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지만 안에서는 밖에 볼 수 있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천자총통, 지자총통 이런 화포를 실어서 그 배 옆 구멍으로 화포 공격을 했다고 해요. 상상이 안 되죠? 조금 이따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여줄게요. 그럼 전체적인 거북선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자, 위에 돛대도 달려 있고요. 지금 위에 보면 뾰족뾰족 송곳이 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노를 젓는 사람이 있는 맨 아래층이 있고요. 옆에 보면 지금 구멍이 뽕뽕뽕 뚫린 게 보이죠? 여기가 바로 대포를 쏘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그 철갑 바로 위에 네모나게 아래 되어 있는 곳이 군사와 그리고 작전 명령을 내리는 장군이 작전 지시를 내리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용의 머리에서는 불을 뿜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입에서 불을 막 뿜고요. 그러면 우선 적군이 봤을 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불을 뿜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모습을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에서 불을 쏘고 옆에서 막 화포를 쏘아대면 굉장히 무서웠겠죠. 하지만 실질적 전투에서는 무거웠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낼 수는 있어도 일반 판옥선보다는 훨씬 속도가 적었어요. 그래서 거북선은 맨 앞에서 위협을 주는 존재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전투는 판옥선이라는 배로 싸우기도 합니다. 자, 임진왜란 해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 거북선을 갖고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싸웠는지 한번 보면요. 지금 맨 오른쪽서부터 부산포 해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우선은 그 옥포 해전이 제일 먼저 싸웠던 전투예요. 여기에서 거북선이 출전하진 않았지만 거의 적군의 일본 그 배를 40척이나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거북선을 갖고 출전했던 전투가 여기에 써있지 않는데 당포 해전 써있는 그 위에 보면 사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천해전이에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을 사용했고 가장 크게 이긴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에서는 어떻게 싸웠냐면요. 하객진이라는 전투 방식으로 싸웠어요. 이 원래 하객진은 육지에서 활용하던 전투 기법이었어요. 육지에서 적군이 있으면 우리나라 아군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공격을 하는 전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에서 바다에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전략이었겠죠. 그리고 적군도 이거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전략이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둘러싸고 대포를 쏘고 또 맨 앞에서 거북선이 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게서 크게 이겼던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배 위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전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무전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이때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신호연이라는 거였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 신호연은 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연의 여러 가지 그림을 나타내서 이걸 가지고 연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다른 배에다가 소식을 알렸다고 해요. 아, 이걸 다 외우려면 진짜 머리가 좋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일화 중에 임진왜란 일화 중에 또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를 또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혹시 뭐 추석이나 이럴 때 강강수월래 하는 놀이 아시나요? 여자들이 이렇게 손을 쭉 잡고 보름달이 떴을 때 보름달 아래에서 손을 둥그렇게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빙빙빙 도는 게임인데요. 이것도 이순신 장군이
적군에게 우리나라의 아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린 이렇게 여유롭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들을 모아서 여인들을 남장을 시켜가지고 강강수월래를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장군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던 난중일기. 자, 이러한 그럼 지금 임진왜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난중일기라는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거의 임진왜란 이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을 썼다고 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일기는 원래 난중일기라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200년 후가 지난 1792년에 정조라는 임금이 이순신의 업적을 높이 사서 영의정, 관리 중에선 관직 중에선 아마 이제 임금님 바로 아래에 있는 가장 높은 관직이거든요. 영의정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이순신에게 충무공이라는 호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충무공에 관련된 글, 주고받았던 편지, 그리고 이 일기까지 합쳐서 이 충무공 전서라는 거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어났던 그 전란 중에 이순신이 직접 쓴 일기를 묶어서 따로 난중일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난중일기에는 일기예요. 일기니까 전쟁에 관련된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 슬펐던 일, 좋았던 일, 그리고 좋은 말이 떠오르면 그런 것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쓴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쉽게 나와 있는 글로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기도 해요. 그럼 이 난중일기에는 어떤 글들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일기를 쓴 난중일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난중일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중일기 안에 전투, 그리고 부모에 대한 마음, 자식에 대한 마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군인들과 병영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1592년에 이 사람이 전라도에 수군절도사로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있던 군관들이나 이런 관리들이 병선, 즉 배를 전투에 쓸 전투선을 제대로 수선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모두 불러다 곤장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웃집 개를 잡아먹은 병사 박몽세라는 사람을 곤장 80대를 때렸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것도 다 일기로 썼어요. 근데 이 80대를 왜 때렸냐면 이웃집 군인이라는 건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백성의 재산, 개를 빼앗아서 먹었다. 그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엄벌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군사 30명을 배에 싣고 도망간 병사를 사형에 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전쟁 중에 도망을 가거나 전쟁에서 뒤돌아서 후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병사들은 대부분 다 사형에 처했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이 시기에 썼던 게 임진왜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처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군해서 승리를 이뤄가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이 또 더군다나 지금처럼 직업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병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형을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전쟁에서 이런 도망가는 병사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또 많은 미움을 받기도 했겠죠. 그쵸? 자, 또 그 다음에 하나 또 볼게요. 효에 관련된 일기예요. 자, 16일 병자일에 있었던 일인데, 병자년 16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가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1597년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일기에 날씨도 써있죠. 흐리고 비가 내렸다. 우리랑 일기 쓰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쵸? 배를 끌어 중반포에 옮겨대고 영구를 상여에 실어 본가로 돌아왔다. 이 영구가
어머니의 시신이 담겨있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일기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4월 11일에 이제 어머니가 이순신을 보러 오는데 이때 이순신이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였어요. 배구종군 하던 시기.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시기니까 어머니가 직접 아들을 보러 배를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배에서 별세를 하시게 돼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 이걸 내리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거를 자기가 임종도 지키지 못했죠. 더군다나 자신을 보러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배에서 돌아가셨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날 비까지 크게 퍼부었어요. 근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남쪽으로 떠날 일도 급박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배구종군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 다시 참여를 해야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도 바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또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럼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하나 볼까요? 아들이 이 셋째 아들 이면이라는 아들에 대한 일이에요. 이 난중일기에서 이 아들도 정유재란 때 죽었거든요. 같이 참전을 했었어요. 그 이순신 장군보다 이제 이면이 먼저 죽고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진 않는데 아마 왜군에게 살해당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자기보다 먼저 죽자, 어린 아들이 먼저 죽자 그 아픔을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하나 다 쓰게 됩니다. 지금도 첫 번째 보면 10월 14일 신미 맑았다. 그래서 일기까지 다 쓰죠. 날짜까지 일기하고 날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쓰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부르짖으며 슬퍼할 뿐이다. 하룻밤을 보내기가 한 해 같다. 자식을 보내놓고 내 하루 살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그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음을 그리고 얼마나 원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난중일기 중에 이 정유재란 명량해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1597년에 일어났었던 특히 명량해전, 여러분 명량해전 영화 봤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 있죠. 그죠? 그 장면에서 보면 나에겐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조정에다가 올렸던 편지가 거부당한 일,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의 마음까지 다 썼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정에서 육군의 병력을 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임금님께 올리는 글을 썼다. 임진년 이후로 적군이 감히 호남을 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막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군을 없앤다면 적들은 호남을 거쳐서 한강으로 진격할 것이다. 그 길은 순풍의 돛 한 번만 달면 될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으니 내가 죽지 않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부르짖어 통곡하며 속히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러니까 조정에서 육군과 병력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군들은 배를 다 버리고 육군으로 육지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 금방 육지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워서 끝까지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때 당시에 일본의 배는 거의 100척이 넘었거든요. 근데 12척의 배로, 거북선을 포함해서 거의 13척의 배로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명량해전에 나가서 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배 133척을 침몰시킵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때 또 사기가 쫙 올라가게 돼요. 군인들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또 큰 업적을 세우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유명한 이 난중일기 중에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병법에서 말한 말인데 이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명량해전에 나가기 직전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군인들이 무서워하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의지를 상승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또 나오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 장수들은 결코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거를 직접 말로도 했고요. 일기로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길목을 막으면 천이라도 막을 수 있다. 진짜 이 말대로 했죠. 12척, 13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배를 침몰시킨 장군. 그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여러 가지 명언들이 나와 있어요. 이 명언들을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말을 남긴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난중 일기에 기록되어진 일기입니다. 자, 그 말들을 사람들이 명언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표본으로 삼아서 어떤 명언과 우리의 이제 본보기로 삼기도 하지요. 자, 지금 이순신 장군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고난도 많고 그리고 너무 올곧은 성격이고 아부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상관들이나 직장 동료로부터도 그러니까 같은 군인 동료들에게도 굉장히 미움을 받았다고 할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균이 된 사람이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여러 번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솔직히 순탄한 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더 슬펐던 건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정유재란이 끝난 이후에 조정에서 크게 업적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조는 한 15일, 20일 만에 한마디로 피난이지만 도망을 간 거죠. 그죠?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가 돌아왔을 때 승리로 끝난 전쟁이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나 이런 걸 크게 세워주면 자기의 입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이 사람의 업적을 많이 키워주질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 인정을 받고 영의정으로 추대되고 그리고 충무공이라는 호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아마 이 시대에서는 슬픈 영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후대에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인정을 해주니 저승에 있은 천국에서 아마 기쁘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기가 7년이나 쓴 일기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미래에 또 여러분들이 쓴 일기가 잘 꼬박꼬박 일기를 써놓으면 200년, 300년 후에 여러분의 기록물이 역사를 기록하는 또 역사를 알게 되는 후대의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이순신 장군의 신념, 고집 이런 것도 잘 보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순신 장군 키트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거북선에 대해서 제게 대표적인 이제 물건으로 알려줬었어요. 그쵸? 거북선 배가 얼마나 임진왜란 때 큰 역할을 했었는지. 자, 임진왜란 지금 우리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이 거북선 만들면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주의할 사항은 지금 설명서를 꼭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서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시고요. 전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장면을 보여줄 거니까 설명서 잘 보고요.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어른 주변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설명서는 옆으로 치우고 재료를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6번, 14번, 16번 떼서 조립을 해줘요. 우선 지금 그림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뒷판으로 갈 거예요. 건물 중에서 그 배 모양 중에서 뒷면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에서 살짝 끼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끼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계도 설명서를 보면서 잘 뜯어주시기 바래요. 편하게. 편한데요. 이게 두 번째까지 지금.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도 또 번호를 한번 찾아봐야 되죠. 번호대로 뜯어주시고요. 뭐 2번, 10번, 11번, 5번, 3번 필요하죠. 그리고 접속하는 위치도 잘 찾아서 보셔야 돼요. 뜯으실 때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흔들어가면서 뜯어주셔야 합니다. 배 등까지 거의 다 완성됐어요. 자, 이제 본체의 모습이 완성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위에 돛을 달아야 되는데 돛은 휘어 보일 수 있도록 잘 접어야 되거든요. 돛은 조심해서 접어야 돼요. 이 돛이 약간 휘어서 곡선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접거나 하면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접어주는 스타일로 살짝만 휘어질 수 있게 휘어진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런 식으로 살살살 벌려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구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돛 어디에 꼽혀질지 잘 보고 방향도 보고 꼽아주셔야 해요. 두 번째 키트 책 만들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책을 만들 건데요. 입체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서 순서대로 설명서대로 따라서만 하면 되는데 약간 입체북이라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도움을 줄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를 보면 우선 본체 책 입체북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금박지도 있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선생님이 순서대로 지도 2장, 그리고 밑에 스티커로 붙일 수 있는 종이, 그리고 표지로 만들 종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어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옆에 남겨놓으시고요. 자, 제일 먼저 본체부터 한번 볼게요. 본체의 모양을 쫙 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우선은 쫙 펼친 상태에서 하얀 종이 자리에 지도를 오려서 붙일 거예요. 풀칠을 해요. 윗 공간에다 풀칠을 해줍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잘 풀칠하시면 돼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저는 스티커부터 붙이기 전에 설명서부터 붙였어요. 자, 이제 스티커 바로 맞춰서 붙이시면 돼요. 임진왜란에 있는 것은 임진왜란 쪽에, 여러분들 저랑 배운 거 생각해서 저랑 배웠던 거를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임진왜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스티커를 임진왜란 설명대로 한번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붙여주세요. 됐어. 자, 이제 표지 만들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싶으시면 밝은색 종이를 붙인 후에 활용하셔도 돼요. 자, 표지 만들기 들어갈게요. 자, 이거를 맞춰서 다시 아까 원래 모양대로 접어 주시고요. 자, 거북선 만들기, 입체북 만들기 잘 하셨나요? 자, 거북선 이순신 제1차 이순신 만들기 활동 거북선을 했는데 선생님 만든 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아까 주의사항, 이 돛단 만들 때, 돛담배 만들 때, 돛을 만들 때 휘어질 때 부러지지 않도록 잘 휘어주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고요. 자, 입체북은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에가 좀 튀어나오는 입체북인데 선생님도 아까 처음에 할 때 여기에다 붙여서 실수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여기 풀칠 잘 해서 입체북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병자호란이 나왔으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서 임진왜란은 선생님이 이번에 설명을 해줬고요. 병자호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입체북에 나오니까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병자호란은 우리가 청나라랑 싸운 거예요. 청나라는 중국이거든요. 임진왜란은 일본과 싸웠다고 얘기를 했었죠. 일본과 싸운 임진왜란 이후에 한 5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전쟁인데 청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약간 관계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명나라하고 되게 친했어요. 청나라가 생기기 전에 명나라가 있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명나라하고 친했을 때 청나라는 나라를 세운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보고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애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청나라를. 그리고 우리하고 친했던 명나라, 큰 명나라를 야금야금 정복하기 시작해요. 근데도 우리는 작아진 명나라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청나라는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니네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걸 끊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쳐들어와요.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래 니네랑 친하게 지낼게. 왜냐면 이때만 해도 청나라가 굉장히 힘이 세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묘호란 때 그냥 합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희랑 친구 형제 관계로 지낼게 라고 했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명나라랑 또 사대 관계를 유지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요. 근데 명나라랑 딱 끊어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배신이잖아요. 그래서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을 다시 일으키게 돼요. 왜냐면 니네 우리랑 약속 안 지켰지 하고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에요. 근데 이 병자호란 때는 선조가 피나는 가던 길까지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에서 머물게 되고 남한산성에 머물면서 계속 버티다가 끝내는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배구고두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황제가 한 100m쯤 저 앞에 높은 계단 위에 앉아 있고요. 우리의 왕이 그 사람을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3번 절을 하고 땅에다 이마를 9번을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쿵쿵 하는 소리가 앞에까지 들리도록 부딪히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마가 어떻게 됐었겠어요? 피가 줄줄 흐르고,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우리나라 관리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졌으니까. 그리고 그거 외에 많은 사람과 많은 재물과 이런 것들을 청나라한테 사과의 의미로 바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우리나라의 왕이 되기로 했었던 소현세자까지도 인질로 잡혀가요. 소현세자, 소현세자 부인,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그 동생, 그리고 동생의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많은 관리들까지도 인질로 잡혀가요. 그리고 가던 중에 나중에는 소현세자가 먼저 죽어서 그 동생인 효종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효종의 딸까지, 어린 딸이 청나라까지 가던 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게 돼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그리고 병자호란이 꼭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천리경도 들어오고 자명종도 들어오고, 그리고 서학이라는 책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물들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주 치욕적으로 진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 많은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임진왜란으로 돌아올게요. 병자호란은 치욕스럽게 졌지만 그 전에 임진왜란은 우리가 크게 이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토는 많이 손실되고 재물도 많이 손실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었던, 그쵸? 그러니까 전쟁은 솔직히 이겼다고 해서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전쟁은 없어야 해요. 자, 특히 수군의 피해가 최고였던 전쟁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예요. 섬나라면 해군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섬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섬나라의 수군이 강했던 일본의 그 배들을 거의 다 전멸시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인 거죠. 자, 우리나라는 왜 임진왜란 때 초반에 그렇게 졌느냐 얘기했었죠. 대비하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문신과 무신이 있을 때, 문신은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무신들은 무술, 즉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군인들과 문신들을 좀 차별했어요. 그래서 문신을 훨씬 더 우대하는 사회가 바로 조선이었거든요. 오죽하면 궁궐에 입궐할 때도 가운데는 임금이 들어가시는 문이고요. 오른쪽은 문신이 들어가고요. 왼쪽은 무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신과 무신이 들어가는 문까지 달랐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전쟁이 났어요. 대비도 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전쟁에서 이순신은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얘기했었죠. 그죠?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본연의 의무가 군인이잖아요. 그럼 군인이면 나라를 잘 지켜야 해요. 그러면 무기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군사들도 훈련시켜야 되고, 그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은 전쟁에 미리 대비를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자 자금을 마련해서 거북선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군사 훈련도 열심히 시킵니다. 그쵸? 그리고 신호연도 사용하고 강강수월래 같은 전략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뛰어난 지도자였죠. 전략까지 뛰어났던. 그리고 성격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너무 올곧은 성격 때문에 누명도 많이 쓰고 나라로부터 수감도 돼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다시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기가 장군이 아니라 일반 군인으로 참여도 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화나서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왜 나를 그렇게 잡아들일 때는 언제고, 응? 나를 이렇게 또 불러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느냐. 하지만 어떻게 하죠? 나가서 싸우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순신 장군이 또 위대한 이유는 선생님이 난중일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난중일기를 보면 사람 사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슬프고 기쁘고, 그리고 화도 나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랑 똑같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고 감정도 똑같고, 그거를 난중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중일기는
일기라는 건 하루를 반성하는 거예요. 뭐 그냥 단순하게 하루의 일과를 쓰는 걸 수도 있지만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글도 바로 일기거든요. 그거를 잘 했던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빗대어 봤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의 기록, 개인적인 기록을 철저하게 한 기록물이 처음이래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반성과 철저한 계획과 전략 때문에 아마 훌륭한 장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이순신 장군이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 맞아요. 어떤 친구가 얘기했어요, 지금. 23번, 그러니까 이 23번을 싸워서 23승을 이겼어요. 나갈 때마다 다 이긴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장군도요, 모든 전쟁을 이긴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의 최고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그럼 그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명량해전 때 난중일기 편에서도 봤었죠. 국가에서 들어와라, 육군으로 싸워라 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의지, 그리고 그 적은 12척의 배로 적군과 싸우게 되죠. 자, 이순신 장군은 이만큼 자신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커다래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큰 위인이 될 줄도 몰랐을 거예요. 단지 그 상황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나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힘들 거다, 그리고 우리 백성이 힘들 거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 아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는 그 분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승리를 할 수 있었고 한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 이순신 장군이 큰 인물이 되고 나는 진짜 잘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부도 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많은 피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올곧은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따랐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거의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난중일기였어요. 그래서 일기를 진짜 가끔 썼는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일기를 제때제때 써보자. 매일매일 기록을 해보자. 그리고 그 기록 속에 꼭 반성도 들어가고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아요? 300년 후, 500년 후에 제 일기가 난중일기처럼 어떤 유명해져서 역사 속에서 어떤 평범한 여자가 이런 글을 썼다. 그래서 일상생활, 육아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과 수업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런 글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써보려고요. 여러분도 일기 쓸 때 투덜투덜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추천한 것 해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을 잘 알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곳, 아산의 현충사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순신 기념관도 있고요. 난중일기 속에서 셋째 아들 죽었었잖아요. 그 아들의 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았던 생가도 있고요. 아마 가서 보시면 집이 작아서 되게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그 아산 근처에 또 이순신 장군 묘도 있으니까 한번 꼭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유관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